일장에 따라 있겠지만 시공사 선정을 할 때 그동안에 시공사 건축주의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운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을지 그냥 일면식 없는 사람을 계약서상 하는 게 좋을지 그렇죠. 일단 시공사 선정은 저는 아까 이제 친한 사람 아니면 많이 모르는 사람 꼭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CM 시스템을 했을 때 초기 2차를 못해선 3군데 이상 건축주분이랑 입찰 후보군을 선정을 해요. 그때 입찰 후보군에 보통 들어오는 거는 건축주분이 이제 기존에 알던 업체들이 많은 경우에는 또 그런 업체들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무조건 우리한테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초기에는 사실 저도 누구 소개하는 거 부담되니까 잘 안 했어요. 무조건 이제 알아보세요. 그럼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희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시공사들마다의 주특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그 위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 대비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단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 아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 이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는 또 건축주관 생각하시 예산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 범위 이내에서 결과물도 잘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이 저희 쪽에도 추천할 만한 데가 있으면 거기 우선적으로 요새 추천을 해요. 네.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후보군이 한두 개면 안 돼요. 한 3개 정도, 제가 봤을 때는 3개 정도 이렇게 후보군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다른 분한테 추천을 하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정보가 없는 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수년 동안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랑 그 근래 실적들을 그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프로젝트마다 주특기가 살짝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군데 만약에 정해놓고서 입찰을 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동일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한두 번 지어보신 분들은 설계사무실 통해서 나온 도면이 흔히 말하는 인허가 도면 갖고서 이제 공사도 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는 처음에 입찰을 싸게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근데 결과물이 항상 건축주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떨어져서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고 하기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특히 이제 지금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자재에 대해서 그리고 옵션 항목들에 대해서 업체명, 업체 모델까지, 제품명까지, 벽지도 어디 거, 해라. 이거를 이제 만약에 3군데 업체에다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도면이랑 그 자재 리스트라고, 그 스펙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부터 이제 업체에 대한 이제 평가나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만약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때까지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그 종합 점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인터뷰도 하고 또 회사도 가서 또 보고, 그렇게 해서 금액도 적정하고 여러 가지 수행 능력도 적정한지를 건축주분하고 같이 최소 업체별로 최소 한두 번의 인터뷰나 회사를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들여서 분석 자료를 이제 저희가 분석 자료를 드려요. 그 분석 자료 내용은 1차적으로는 각 제출했던 그 입찰 그 견적서,
근데 이게 왜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업체마다 그 항목별로 표기하는 거나 위치가 틀려요. 만약에 이제 가설공사, 보통은 처음에 가설공사 넣고 뭐 지정공사, 뭐 물조공사만 이렇게 나오는데 업체마다 이게 순서가 틀린다든지 표기한 용어가 틀린다든지 어디를 뭉쳐서 해놓는다든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풀어서 여기는 뭐가 불합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과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적인 거랑 내용적인 걸 분석을 한 걸 드리고 이제 너무 싸다고 항상 그게 제일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예,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서로 갖고서 분석을 하는 게 맞고 설계의 중요성이 그 일반적 측면 말고 내가 이런 설계를 나한테 했더니 나는 좀더 수익성 있게 그 30년 경험상 이렇게 설계해서 방을 더 넓게 빼서 그게 굉장히 사업성이 그 펀딩을 하는데 중요하니까 이런 경험이 설계의 경제 논리사 뭐 건축사 일의 피해를 되게 했고 그럴 수 있는 경험상 이 설계를 내가 해서 좀 더 사업성이 있는 걸로 바꿨다 이걸 좀 외관만 이쪽인 것만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쪽인 것도 요새는 거의 필수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능적인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일 땅에서 최대 이제 건물 내부의 그 공간적이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가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설계라는 게 동일한 땅에다가 동일한 요구 조건이랑 면적을 요구 주잖아요. 그 100이면 100 다른 설계가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더 우수한 다른 사람이 설계한 게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저희가 더 좋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진짜 설계는 보통 사람 그림 표현하는 게 다 창의적인 게 틀리듯이 건축 설계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나 다이렉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우를 이렇게 설계한다 했을 때 건축사 선생님 100명당 그림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뭐 정박형 했을 때는 외관 말고 내부적으로 뭐가 그렇죠. 시내에 있는 땅 같으면은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입구라든지 뭐 기능적인 것은 입구 어디다 놓느냐만 결정되는데 그 주차 위치랑 결국에는 이제 그 시내에 있는 땅에서 배치할 때는 그 주출 입구, 주차 그리고 1층에서 제일 중요한 뭐 전용 공간이 어디냐 요거가 결정되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거고 또 주변에 건물들이 나란히 있으니까 그 흐름에서 뭐 남들 것보다는 또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일조권 꼽히는 건 똑같고 어차피 좀 비슷하잖아요. 연장률 이런 거. 그렇죠. 사성제 안장. 근데 그것도 이제 지자체 그 어디 택지 주고 이제 뭐 평택에 있는 택지 주고 아니면 어디 가고 뭐 하남 쪽 가고 하면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틀리실 거예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 디테일한 이제 일조권 때문에 건물 외관에 영향받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해에서는 평택시 지침이 인허가 들어갔을 때 인허가 하지 마. 뭐 이렇게 그 가격 비슷하게 올라오면 이제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느 때는 또 그게 좀 완화돼서 그냥 또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일조권 관련된 거는 사실 그 대부분의 일반적인 저기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찾기 위해서 최대치로 좀 밀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즘에 적은 돈이 들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최종적인 도로에서 봤을 때 이제 사선 처리가 조금 이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 최대한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구조로 좀 하고 싶어요. 설계자들이나 이런 점에. 근데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커트당해서 예,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별로 틀리고.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내는 거랑 오피스텔로 허가내는 거랑 그 뭐가 더 힘든가요? 분양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분양하고 네. 뭐 세금 관련된 거나 건축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법들이
정부에서도 이제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제 오피스텔도 어떤 정책적으로 강화시킬 때가 있고 완화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작년에 오피스텔을 완화된 것은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전에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발코니든 아니면 확장형 발코니든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을 내부 전용 면적 대비 내부를 더 넓게 상대적으로 오피스텔보다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작년에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할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확장 발코니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그렇다 보니까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아까 세금 관련해서 발코니를 확장형을 할 수 있냐. 주차장 하나 없어요. 비슷해요. 그건 지자체마다 틀려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만약에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예, 그거마다 이제 0.5는 그 동일하거든요. 그게 주택법에 연동돼서 가는데 지자체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세대당 한 대 너무 공급이 과공급이 이제 구시가 저쪽에 대형 건물도 이제 성산 쪽에 많이 나다 보니까 주차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평택은 주차 규정을 이제 많이 올린 거죠. 주차장이 부족하면 나중에 사용할 때 불편한데 그 개발할 때는 주차장이 적어야지 수익성이 많이 올라가는데 처음에 강화됐을 때는 참 거기에 적응하는 게 서로 개발사나 이런 데는 힘들죠. 이게 뭐 지역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은 그래도 또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평택은 어찌됐건 타 지역에 대해서는 좀 강하다. 예. 이게 지금 지하 주차장 관련된 게 예. 예. 일정 그 면적이 잘 안 나오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예.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의료법상 의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병원은 30평 이상으로 이제 되면 주차장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평 이상이어야지 지하 주차장이 나올 수가 있다에 대해서 회전망이 일단은 이제 주차장법에 그 램프의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눠지는 게 일단 50대에 주차돼서 50대부터 이제 법이 좀 완화되고 강화되는데 그 50대 미만은 우리 뭐 상가들 주주거 용지들 가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상가들이 그 이제 경광등막 올리면서 이제 한 대 들어갈 때 밖에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50대 미만일 때 여기가.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거 이상, 그러니까 2차로 이상 50대 이상은 흔히 이제 큰 이런 이제 건물을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이 일단은 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평수가 거기는 50대 미만일 때는 지금 중주거 용지들에 있는 상가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A 이상 되려면은 한 350평 전후로는 좀 돼야지. 예, 그게 이제 램프도 있고 그 층에서 순환을 하면서 이제 주차가 이제 사이드랑 코어가 고정돼서 가운데 있는데 근처로 해가지고 최대치로 이제 효율적으로 주차 배치가 돼요. 예. 그래서 택지들이 뭐 만약에 택지들은 거의 뭐 이렇게 택지마다 이렇게 표준화돼서 짜려져 있으니까 먼저 지어진 거 만약에 뭐 설계 꼭 우리가 안 하더라도 먼저 지어진 거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보시고 만약 택지가 아닐 때 새롭게 큰 땅에다가 이걸 할 때는 그러니까 주차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에 비슷한 게 좋습니다. 효율상 순환하기가 좋고 램프 한쪽에 직선이든 곡선이든 좋고 여기서 아래층 위층으로 도울 때 순환이 되거든요. 가다 막히면 이제 비효율적일 때 이거는 350평 이상이면은 350평 정사각형으로 350평 예. 350평도 좀 빠듯해요. 사실 400평 정도 돼야지. 그 지하 주차장을 파면 건축비,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지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그게 맞나요? 그게 이제 또 법이 강화된 것도 좀 있는데, 그 지하 10m 이상, 지하 20m 이상일 때, 옛날에 일반적으로 보던 토목 심의 관련된 것보다 심의를 별도로 강화된 심의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지하 안전성 고가라고 20m 더 되면 더 내용도 그렇고 기간이 더 걸리고 10m 이상일 때는 또 완화되지만 그래도 이제 절차가 생기고 그리고 공사비 부분도 무조건 모든 그 위치별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지상으로 올리냐, 용적률에서 빠져요. 지상 주차장. 네. 그러니까 공사비, 그리고 법적인 용적률, 지상 다른 전용 공간, 공공 공간은 용적률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뺄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이 케이스에서 8층 이상 뭐 용적률로 상입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주차장 모든 주차장은 다 용적률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까 선생님 뭐죠? 병원에서 앞에 이렇게 8m. 8m. 이제 공작물, 이게 철골로 그러니까 본 건물이 아닌데 주차장을 뭐 수요 때문에 주차 타워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차 타워인데 이게 이제 8m면 이제 한 3층을 못 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주차장에 3층을 만들었을 때는 왜 그거는 용역률에 빠진다고 세레층을 그건 이제 공작물, 본 건물 외에 별도로 공작물 축소 신고를 하면 그건 되는 거고, 아까 여쭤보신 거는 본 건물에서 지상의 주차장을 저층부에다 보통 요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다른 일반 건물을 또 올린단 말이에요. 필로티 말고도 1층에 주차장 2층, 3층까지 이제 여기 코스트코 생기는데 그런 데도 이제 저층부를 이제 주차장으로 지상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용적률 따지면 끌마다 이하로 해야 되고 한 층에 끌마다 그 철골로 본 건물에 별도로 공용 주차장들처럼 이렇게 철골 주차장을 이제 2층이나 3층으로 하는 경우는 그거는 공작물 축소 신고라고 해서 별도로 완화돼서 하는 거고 용적률 빠지고 다 빠지고요. 본 건물에서도 큰 건물들 요새 그 저층부 몇 개 층을 주차장으로 쓰던처럼 코스트코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지하 공사도 절약되지만 용적률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완화가. 그래서 높이 제한이 만약에 거기가 또 있는 지역이면은 그게 생각을 해봐야지만 높이 제한이 거의 없어. 용적률 그거 하고도 이제 위로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죠. 네. 왜 상가라는 것도 1층이 제일 당연히 단가가 높고 2층, 3층도 위치별로 주차장보다 그게 분양가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활용도가. 이제 그 위치마다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같은 연면적으로 설계함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시행하면은 비용 측면에서 수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계 영역에서 같은 동일한 연면적을 설계할 때 어떤 설계에 따라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들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뭐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작은 금액까지는 좀 어차피 좀 아닌 거고 큰 금액 큰 것부터 이제 공사할 때 이제 큰 것부터 보면은 결국에 이제 골조 공사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 건물 규모가 지하나 지상에 대한 예상된 필요한 면적이 얼마에 따라서 공법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철골 쪽으로 갈 거냐, 콘크리트로 갈 거냐, SRC 같은 걸 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법이라는 다 모든 거는 저희는 사실 출발을 기본적인 것들 어떤 그 법, 그 출발이 또 법인 수준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강화되는 것들이 있고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강화되는 층수도 몇 층 이상일 때 또 강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시는 필요한 연결적 상황을 보고 거기에 저희가 요거는 요렇게 요 법이 적용됐을 때 필요 이상으로 이제 시공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좀 먼저 가려내야 돼요. 네. 그러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이제 어떤 자재를 어떻게 좀 쓰느냐, 이제 항상 원론적인 이제 그 부분을 가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건축 설계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기능 구조 미라는 게 있어요. 학교 가면 1학년 때 이제 뭐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데 기능 구조인데, 그게 이제 서로 균형을 이제 맞춰야지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제는 어쨌든 그 돈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조금은 틀려지겠죠. 미적인 것도 건물의 외부에서 미적인 게 또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베이스는 구조적인 거랑 기능적인 게 베이스에 탄탄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가치를 부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미적인 거나 아이디어는 작든 크든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설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건축적인 설계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도 상당히 비용 절감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적정한 공기 내 마무리를 해야지 어떤 이제 그 필요 이상의 자본이 서로 안 나가거든요. 공사에 대한 이제 관리, 그게 오히려 그 반 정도는 그 정도도 중요하다.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제가 봤을 때 비용 절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설계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 필요성을 아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설계의 수준이나 정밀도에 따라서 그 완성된 완성도가 많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용역을 하는데 뭐 일정 수준이라고 그럴까? 있죠. 뭐 이런 난이도나 뭐 이런 정밀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인허가 설계 수준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뭐 어떤 뭐 세세하게 자재 하나까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설계가 있을 테고, 또 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요청에 의한 추가 설계도 있을 거고 이런 것 같은데,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설계 쪽에서의 예산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뭐 흔히 평택에 펼치고 있는 이제 상가 주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 별도의 실시도면 개념이 뭐 상세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 막 어디 건물을 끄는 건 아니고, 인허가 때 보통 들어가는 도면에 나중에 이제 그 공사하는 팀들이 골조 공사 때부터 아니면 마감 공사하는 팀에서 치수를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상세 치수들, 그리고 창문의 위치나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게 그때도 이제 시행 업무까지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 금액이고, 시행 업무가 없으면 시장 가격이 아마 1000에서 뭐 많이 받는데 1500, 1600 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편 정도 돼요? 몇 편? 이거는 좀 다른 거보다 좀 컸어요. 그때 이게 한 190평, 200평 뭐 정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건축주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 이것도 이제 시공사랑 손발이 또 잘 맞았어요. 이게 항상 끝나고 나서 기분 좋은 프로젝트는 그 평균적인 점수가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잘 됐을 때, 이것도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건물 들 때는 당연히 이제 설계 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거에 필요한 뭐 도면들도 이런 이제 규모의 인허가 들어가면서 치수 정도가 아니고 분야도 많고, 도면 자체가 이제 수준이 틀립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재 메이커, 자재 종류, 메이커, 뭐 브랜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설계가 있을 테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행 업무를 할 때 거기 업무 범위에 저희는 넣어버리고, 예. 뭐 다른 사무실은 아마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하는 데들은
만드시지 않을 거야. 보통 이제 시공사에서 그런 스펙들을 준비를 하죠, 보통.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분이랑 큰 틀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시공사들한테 동일 기준을 주는 게 있고.